서울의 밤하늘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어두웠고 그 속에서 번쩍이는 천둥 번개만이 유일한 조명처럼 도시의 음습한 뒷골목을 간헐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대로변과는 달리 이곳은 도시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재개발 예정 지구였으며 쓰레기 더미와 악취가 진동하는 진흙탕 위에서 비참하고 처절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있던 윤서연은 차가운 가죽 시트에 등을 기댄 채 창밖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폭력의 현장을 무감각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나 동정심 따위는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우아한 사교계의 매너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친척들의 야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튼튼하고 맹목적인 방패였다. 창밖의 풍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는데 10여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단 한 명의 남자를 에워싸고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었지만 포위된 남자의 움직임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강진우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으며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간발의 차이로 피한 뒤 상대의 관절을 정확히 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마치 잘 훈련된 살인병기를 연상케 했다. 그의 옷은 이미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빗물과 피가 섞여 흘러내리는 얼굴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눈앞의 적들을 쓰러뜨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 남자가 단순히 주먹만 쓰는 깡패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의 살기, 등등한 눈빛에서 자신이 찾던 사냥개로서의 자질을 발견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는 창밖의 끔찍한 광경에 질린 듯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룸미러를 통해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곳을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연은 비서의 말을 한쪽 귀로 흘려들으며 창문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강진우가 마지막 남은 거구의 사내를 업어치기로 진흙탕에 내리꽂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가 비틀거리면서도 끝내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이었고 그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할아버지의 유언장에 따라 그룹 경영권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최민석 전무에게 넘어가게 될 위기였기에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서연은 굳게 닫혀있던 차문을 열고 우산을 펼쳐 들지도 않은 채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는데 그녀의 명품 구두가 더러운 흙탕물에 젖어 들어가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다. 강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어냈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신음하고 있었지만 진우 역시 한계에 다다라 있었기에 누군가 손가락 하나만 대도 쓰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때 빗줄기를 뚫고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고 진우는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부인 같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진흙탕 속에 핀 백합처럼 고고하고 차가운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진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상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의 그것처럼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진우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경계심을 풀지 않고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진우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비서가 가져온 서류 봉투를 그에게 내밀며 대뜸 빚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였다. 진우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미친 여자 취급을 하려 했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읊어 내려갔다. 그녀는 진우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며 지금 당장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병원에 있는 동생의 치료비는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잔혹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칼날보다 날카로워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그는 주먹을 꽉 쥐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의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동생의 치료까지 책임지는 대신 1년 동안 자신의 법적인 남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진우는 눈앞의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녀가 제시한 조건이 지금 자신이 처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어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 위에 적힌 계약 조항들을 훑어보았는데 거기에는 부부로서의 의무는 없으나 대외적으로 완벽한 남편 연기를 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이혼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결혼이라기보다는 영혼을 담보로 한 노예 계약에 가까웠지만 진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펜을 꺼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그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서연의 입계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하여 진우를 채 태우라고 지시했다. 진우는 자신의 피로 얼룩진 손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음을 직감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연의 차에 몸을 실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쾌적하고 안락했지만 진우에게는 오히려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진우가 옆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채무 관계를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그 일처리 속도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뒷골목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되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 그는 하늘 그룹이라는 거대한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먹잇감이 된 기분이었다. 서연은 통화를 마친 뒤 진우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앞으로 입을 옷과 행동거지에 대해 주의 사항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태도는 마치 새로 산 애완동물을 길들이려는 주인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얼굴만이 떠올랐고 그를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버텨내리라 다짐했다. 차가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한적한 교회의 대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태블릿 PC를 꺼내 업무를 보기 시작했고 진우는 욱신거리는 상처의 고통을 참아내며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시련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성은 오히려 이 위험한 상황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연 역시 서류 너머로 진우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자신이 선택한 이 남자가 과연 최민석 전무라는 교활한 늙은 여우를 상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차창을 세차게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위태로운 앞날을 예고하는 불길한 북소리처럼 들려왔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감시 카메라가 사방을 비추고 있어 숨을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서연은 마중 나온 집사에게 진우를 손님방으로 안내하고 주치의를 불러 상처를 치료해주라고 지시한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진우는 낯선 천장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홀로 남겨졌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주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영위만 해서는 안 되며 이 저택의 모든 구조와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빚쟁이와 재벌 3세의 계약 결혼이라는 껍데기를 쓴 전쟁의 서막이었고 그 전쟁의 중심에 강진우라는 변수가 던져진 것이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결혼식은 축복과 사랑의 서약이라기보다는 거대 자본과 권력이 결합하는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엄숙한 의식과도 같았고 그 화려함의 극치 속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생화와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무겁고 건조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강진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잘 포장된 상품 같다고 느꼈는데 며칠 전만 해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주먹질을 하던 그가 이제는 재계 서열 1위, 하늘그룹의 사위가 되어 버진 로드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그의 옆에 선 윤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신부의 설렘보다는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함에 더 가까웠고 기계적으로 팔짱을 낀 그녀의 손끝에서는 미세한 떨림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냉정함만이 전해져 왔다. 하객으로 참석한 정재계의 거물들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근본 없는 빚쟁이가 재벌계 입성했다는 사실에 대한 경멸과 조소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진우의 출신 성분과 서연의 급박한 결혼 사유에 대해 수군거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윙윙거리는 소음처럼 진우의 귓가에 거슬리게 맴돌았다. 진우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멸시 어린 시선들을 태연하게 받아 넘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이 위선적인 가면무도회가 얼마나 역겨운지 비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갇힌 구경거리가 된 원숭이 처지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서연이 왜 자신 같은 뜨거운 감자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 자리에서 하늘그룹의 실세이자 서연의 숙적인 최민석 전무가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등장은 마치 늑대가 양떼 속에 나타난 것 같은 긴장감을 조성했다. 최민석은 겉으로는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애로운 삼촌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가 진우에게 건네는 악수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강한 압력을 싣고 있었고 그의 눈은 진우를 샅샅이 해부하듯 훑어보았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자네가 어디서 뭘 하던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연이가 워낙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사람을 데려와서 안심이라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 말 속에는 감히 내 놈 따위가 넘볼자리가 아니라는 경고와 조만간 바닥으로 끌어내려 주겠다는 섬뜩한 살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진우는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최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진우는 최민석의 손을 맞잡은 채 조금도 밀리지 않는 악력으로 응수하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전무님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정중하면서도 뼈있는 대답을 내놓았다. 그의 예상치 못한 당당한 태도에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의 추태를 부릴 수는 없었기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연은 진우가 단순히 주먹만 쓰는 무식한 남자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을 굽히고 상대를 역이용할 줄 아는 영리함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진우를 단순히 돈으로 고용한 용병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방금 그가 보여준 기백은 재벌가의 그 어떤 남자들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야생의 날카로움이 살아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길고 지루했던 예식이 모두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하늘그룹의 본가인 대저택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진우를 맞이한 것은 고용인들의 싸늘한 냉대와 무시였다. 집안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집사조차도 진우에게 깍듯하게 인사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려는 태도가 역력했고 다른 메이드들 역시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를 굴러온 돌 취급했다. 진우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이 서연의 침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분리된 작은 부속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헛웃음을 지었지만 오히려 이런 푸대접이 자신에게는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답답했던 재킷을 벗어 던진 뒤 창가로 다가가 어둠이 내려앉은 저택의 정원을 내려다보았는데 화려한 조경 뒤에 숨겨진 보안 시스템의 허술함이 그의 예리한 눈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저택은 최첨단 보안 장비로 무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우의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허울에 불과했고 실제로 침입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구멍들이 곳곳에 존재했다. 정원을 순찰하는 경호원들의 동선은 지나치게 규칙적이어서 패턴을 읽히기 쉬웠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정원수의 그림자에 가려져 방치되어 있었으며 담벼락에 센서 감도 또한 둔감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진우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익혔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고 이 허술한 보안 상태가 단순히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조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최민석이 서연을 제거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손을 쓴 것이라면 이 집은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공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침실에 들어와 화장도 지우지 못한 채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고 그녀와 진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 단 침묵만이 흘렀다. 그녀는 진우가 방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으려는 듯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지만 진우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모습을 관찰하며 이 방 안의 공기가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육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수많은 도청과 감시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생존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미세한 전자파의 흐름이나 공기의 진동 같은 아주 작은 위화감이 그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없이 서연의 침실 곳곳을 거닐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제야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대체 남의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진우는 서연의 짜증 섞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서늘해서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침대 머리맡에 놓인 앤티크 스탠드 조명 앞으로 다가갔고 주머니에서 작은 멀티툴을 꺼내 조명의 밑받침을 능숙하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가 갑자기 멀쩡한 조명을 뜯어내는 기행을 벌이자 당황하여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진우의 손놀림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순식간에 조명의 내부가 드러났다. 복잡한 전선들 사이로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색 도청장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붉은색 램프가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진우는 핀셋으로 그것을 집어들어 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고 서연의 얼굴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서연은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에까지 감시의 눈길이 뻗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이 방에서 나누었던 중요한 통화나 대화들이 모두 적들의 귀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하늘그룹의 회장 손녀로서 언제나 보안에 철저하다고 자부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다. 진우는 창백해진 서연의 표정을 읽고 아무 말 없이 도청장치를 손가락으로 지시겨 부숴버린 뒤 가루가 된 잔해를 휴지통에 털어넣었다. 그는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다시 조명을 조립했고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이 집의 보안팀장부터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툭 던졌다. 진우의 행동은 거칠고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을 보호하려는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서연은 난생 처음으로 이 낯선 남자에게서 든든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까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살아왔고 돈으로 고용한 진우 역시 잠재적인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방금 보여준 그의 행동은 그녀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진우는 서연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겉옷을 챙겨들고 소파 쪽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그의 등은 넓고 단단해 보였다. 서연은 잠시 동안 그 등을 바라보다가 침대 불을 껐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엉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비로소 자신이 들여온 남자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위험한 체스판의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킹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갖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는데 서연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밑이 퀭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독해져 있었다. 그녀는 식사 도중 집사를 불러 보안업체를 전면 교체하고 집안 내의 모든 전자기기를 정밀 검사하라고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진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용인들은 갑작스러운 서연의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진우를 힐끔거렸지만 진우는 묵묵히 자신의 앞에 놓인 빵을 씹으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기회를 통해 집안 내부에 뿌리박힌 최민석의 끈앞풀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아침 식사였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과 탐색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식사를 마친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정원으로 나갔는데 단순히 조깅을 하는 척하면서 저택의 외곽 경계선을 따라 뛰며 맹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 발자국을 남기며 침입 경로를 시뮬레이션해 보았고 담장을 넘어오는 데 걸리는 시간과 경호원들이 반응하는 속도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경호원들은 갑자기 설치기 시작한 사위의 모습에 불만을 터뜨리며 수군거렸지만 진우가 그들 앞을 지나갈 때 뿜어내는 살기에 눌려 감히 말을 걸지 못했다. 진우는 그들의 나태하고 훈련되지 않은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찾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오합지졸들을 갈아엎지 않으면 서연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는 땀에 젖은 채 숨을 고르며 저택 2층 테라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최민석의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들어 그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다. 최민석은 아침부터 저택을 방문하여 서연을 압박하려 했지만 정원에서 뛰고 있는 진우를 발견하고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최민석은 진우가 어젯밤 도청장치를 발견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장난감이 망가진 것에 대해 분노하기보다는 의외의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전의를 불태우며 진우를 제거해야 할 1순위 타깃으로 재설정했다. 진우 역시 최민석의 눈빛에서 사리를 읽어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적들을 부숴버리고 반드시 서연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계약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에 대한 보답이자 전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저택은 보안업체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서연은 진우의 조언대로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공사를 강행했다. 최민석이 심어놓은 첩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했고 그 틈을 타 진우는 그들의 정체를 하나씩 파악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나갔다. 그는 겉으로는 보안 공사를 감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집안 내부의 권력 지형도를 새롭게 짜고 있었고 서연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서연은 진우의 일 처리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문적이라는 사실에 감탄하며 그에게 조금씩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열기에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진우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연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서연의 서재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서연은 그에게 하늘그룹의 계열사 구조와 주요 임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건네주었다. 이것은 그를 단순히 남편 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겠다는 의미였고 진우는 그 무게감을 느끼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진우에게 앞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신과 동행해야 할 일정이 많을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진우는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대답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두 사람의 고독한 영혼을 위로하듯 차분하게 저택을 감싸 안았다. 진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서연이 준 자료들을 밤새도록 연구하며 하늘그룹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최민석이 장악하고 있는 세력권과 서연이 지키고자 하는 영역 사이의 접점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했다. 그의 머릿속은 마치 정교한 작전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였고 병상에 있는 동생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 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은 없으며 오직 전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눈동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고 집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인천 앞바다에 눅눅한 소금기가 섞인 바람이 제4부두의 회색빛 콘크리트 바닥을 훑고 지나가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져 있었다. 윤서연이 타고 있는 검은색 세단이 물류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들고 있는 붉은 깃발과 머리띠가 위협적인 물결을 이루며 시야를 가득 메웠다. 이번 항만 파업은 단순히 임금 협상의 결렬 때문이 아니라 배후에 최민석 전무의 교묘한 사주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서연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방문한 것이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서연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진호는 창밖의 살벌한 풍경을 무심한 듯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번뜩이며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수상한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포착하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연이 발을 내딛자 기다렸다는 듯이 성난 군중들의 야유와 고함이 터져 나왔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주변을 경계했는데 그의 시선은 시위대가 아니라 그들 틈에 섞여 있는 작업복 차림의 낯선 사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는 달리 굳은 살이 박인 주먹과 흉터가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시위 구호를 외치는 대신 서연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서로 눈짓을 교환하고 있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그들이 최민석이 심어놓은 전문적인 해결사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시위 현장이 아니라 서연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상황이 좋지 않으니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낮게 속삭였지만 서연은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앙담은 입술로 앞을 향해 나아갔다. 서연이 임시로 마련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가 앰프를 강타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그것을 신호탄으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프락치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꺼내들고 경호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고 준비되지 않은 경호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대열이 무너져 내렸다. 최루탄 가스 같은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고 비명과 욕설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서연은 고립되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를 보호해야 할 경호팀장은 이미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성난 폭도들이 늑대떼처럼 그녀를 향해 달려들고 있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다 발이 꼬여 차가운 바닥으로 넘어졌고 눈앞으로 쇠파이프가 날아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고통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의 비명이 귓가를 때렸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강진우가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날아오던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아채 빼서 들고 있었고 그를 공격했던 사내는 팔이 기이한 각도로 꺾인 채 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 진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혹하게 변해 있었는데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적을 섬멸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살인 기계와도 같은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떨지 말고 내 허리춤을 꽉 잡으라고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서연은 멍한 상태로 그의 재킷자락을 움켜쥐었고 진우의 등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천과 단단한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비현실적인 안도감에 휩싸였다. 진우는 쇠파이프를 능숙하게 휘두르며 달려드는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동작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철저한 실전 무술이었다. 그는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하여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며 다수의 적을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며 전진했다. 달려들던 거구의 사내가 휘두른 칼을 간발의 차이로 피한 진우는 순식간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하고 턱을 올려쳐 기절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웠다. 서연은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펼치는 믿을 수 없는 무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가 만들어내는 안전지대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다. 흩어졌던 경호원들이 도망치거나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오직 빚쟁이 출신의 이 남자만이 홀로 수십 명의 적들을 상대하며 그녀를 지켜내고 있었다. 폭력배들은 진우의 압도적인 실력에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곧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독촉에 다시금 때로 달려들었고 상황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보호하면서 싸워야 했기에 움직임에 제약이 많았고 그 틈을 타 누군가가 던진 유리병이 진우의 어깨에 맞아 깨지면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상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진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적들을 밀어냈다. 그는 서연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컨테이너 박스들이 미로처럼 쌓여있는 적재구역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포위되어 끝장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를 질주했고
뒤에서는 고함과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진우는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는데 교차로에서 일부러 소리를 내어 유인한 뒤 반대 방향으로 우회하거나 쌓여있는 화물을 무너뜨려 길을 막는 등 고도의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다. 서연은 힐을 신은 발이 퉁퉁 부어오르고 폐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지만 진우가 잡고 있는 손을 놓치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그를 따라갔다. 좁은 컨테이너 틈새에 몸을 숨긴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밀착되어 있었고 진우는 서연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숨소리를 죽이라고 눈짓했다. 바로 옆으로 추격자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이 고였지만 진우의 눈동자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추격자들이 멀어지자 진우는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의 머리를 거칠지만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었고 서연은 그 투박한 손길에서 뜻밖의 위로를 받았다. 잠시 숨을 고른 진우는 서연의 상태를 살피며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피가 흐르는 그의 어깨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진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셔츠 소매를 찢어 상처 부위를 지혈했는데 그 능숙한 처치 솜씨는 그가 이런 상황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지만 진우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사연과 고독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서연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이제 서연은 그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강진우라는 남자는 더 이상 억지로 떠맡은 짐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유일한 동반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출구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장한 채 길을 막고 있는 최정의 용역팀이었고 그들은 이전의 오합지졸들과는 달리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홀로 그들을 상대하러 나갔는데 이번에는 쇠파이프 대신 주변에 떨어져 있던 쇠사슬을 손에 감았다. 1대5의 불리한 싸움이었지만 진우는 마치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쇠사슬을 채찍처럼 휘둘러 적들의 무기를 쳐내고 목을 감아 제압했다. 그의 전투 방식은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웠는데 그것은 오로지 생존과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살인 기술의 정수였다. 서연은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자신의 곁에 있던 남자가 얼마나 위험하고도 강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마지막 남은 적을 쓰러뜨린 진우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연에게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이제 안전하다며 손을 내밀었고 서연은 주저없이 그 피 묻은 손을 맞잡으며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부두 밖에는 미리 연락해둔 서연의 개인 비서와 추가 경호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두 사람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구급차를 부르려는 비서를 만류하며 진우를 자신의 채 태우라고 지시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채 탄 진우는 긴장이 풀린 듯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고 서연은 구급 상자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진우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오늘 겪은 일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고 허상에 불과했는지를 깨달았으며 돈과 권력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폭력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가 지금 자신의 곁에서 무방비하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최민석은 이번 일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려 하겠지만 서연은 결코 이 일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우가 흘린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진우의 손등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이 남자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소유욕을 느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의식을 차렸지만 과다 출혈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서연은 부축하려는 하인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직접 그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에 눕혀진 진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 조건에 경호 업무는 포함되지 않았으니 추가 수당을 청구하겠다고 농담을 던졌지만 서연은 웃지 못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푹 쉬라고 말하며 이불을 덮어주었고 방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 누워있는 진우의 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어떤 거대한 성벽보다 든든해 보였고 서연은 문을 닫으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녀는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며 내일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언론은 인천항 사태를 노조의 과격 시위로 인한 우발적인 충돌로 보도하며 하늘그룹의 책임을 묻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이는 명백히 최민석의 언론 플레이였다. 서연은 분노로 몸을 떨며 신문을 구겨버렸지만 진우는 붕대를 감은 몸으로 거실에 나타나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며 어제 확보한 현장 영상과 프락치들의 신상 정보를 건네주었는데 그것은 최민석의 사주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진우는 어제 싸우는 와중에도 바디캠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해 두었던 것이었고 서연은 그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진우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진우는 서연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며 어깨의 통증을 참아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자신을 공격했던 놈들 중 낯익은 문신을 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몸담았던 특수부대와 연관된 용병 조직의 표식이었고 최민석이 단순히 깡패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진우는 이 싸움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거대해질 것임을 예감하며 자신의 과거가 서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숨겨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미 그에 대한 호기심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진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윤서연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서재에서 모니터 화면이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빛에 의지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화면에는 접근 권한이 없다는 붉은색 경고 창만이 반복해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정보력을 자랑한다는 사설 정보 업체는 물론이고 그룹 내 보안팀까지 총동원하여 강진우라는 남자의 과거를 캐내려 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마치 유령을 쫓는 듯한 허무함 뿐이었다. 그의 신상 정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록조차 말소되어 있었고 특정 시기 이후의 행적은 국가 기밀 수준의 암호화 기술로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어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었다. 서연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자신이 들이인 남자가 단순히 빚에 쪼들리는 전직 깡패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기관이나 특수조직과 깊이 연루된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위험한 미지의 영역이 주는 공포보다는
그가 지난번 항만 사태 때 보여주었던 압도적인 무력과 자신을 지켜내던 필사적인 모습에서 느껴지던 안도감에 더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깊어지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가 가는 곳마다 동행하며 그룹 내의 부패한 임원들을 정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의 방식은 거칠지만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던 한 이사는 진우가 내민 비밀 장부와 서늘한 협박 한마디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사임계에 도장을 찍었고 서연을 무시하던 원로 주주들도 진우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서연은 진우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악역을 자처하며 앞길을 터주는 모습을 보면서 난생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얼음장같이 차갑던 그녀의 마음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퇴근길 차 안에서 피곤해 잠든 진우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며 이 남자의 과거가 무엇이든 간에 현재 그는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두 사람의 평화로운 동행을 시기라도 하듯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시작은 진우에게 걸려온 한 통의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였다. 전화를 받은 진우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서연에게 급한 용무가 생겼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황급히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 VIP 병동이었는데 그곳에는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 그의 유일한 혈육인 남동생이 입원해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진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이성을 끊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최민석 전무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동생의 산소호흡기 튜브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리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실 안에는 최민석의 경호원들이 가득 차 있었고 진우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심어놓았던 간병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민석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진우의 눈빛을 즐기듯이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고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진우가 서연의 개가 되어 자신을 물어뜯는 꼴이 아주 볼만했지만 이제 주인을 바꿀 때가 되었다며 노골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진우가 서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결혼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동생의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약점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 병원의 모든 생명유지 장치 전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진우의 목숨보다 소중한 동생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제안했다. 진우는 당장이라도 최민석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만 동생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악마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다. 최민석이 요구한 것은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연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입찰 관련 기밀 서류 원본을 빼내오라는 것이었다. 그 서류가 최민석의 손에 들어간다면 서연은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회장직 승계는커녕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민석은 오늘 밤 안으로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고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갔고 진우는 덩그러니 남겨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말라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이마를 대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는데 자신을 믿어준 서연을 배신해야 한다는 죄책감과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혈육의 정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듯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진우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연의 눈을 피했고 서연은 평소와 다른 그의 태도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단순히 피로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서연은 서재에서 늦은 밤까지 입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진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따라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했다. 그녀의 그 한마디는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금고를 열어 문제의 기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텅 빈 서재에 홀로 남겨진 진우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파일에 고정되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최민석의 협박과 서연의 미소가 쉴 새 없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진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들이 서연의 모든 꿈과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진우가 황급히 뒤를 돌았을 때 서연이 문가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당혹감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진우의 손에 들린 파일을 보자마자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진우는 변명을 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서연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지금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배신감에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그에게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을 들어 제지하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설명할 수 없으니 묻지 말라는 잔인한 말을 남긴 채 파일을 품에 안고 창문을 열어 밖으로 뛰어내렸다. 2층 높이에서 뛰어내린 그는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고 서연은 열린 창문가로 달려가 그의 이름을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 뒤를 찔린 고통에 몸부림치며 오열했다. 진우는 어둠 속을 질주하며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에 이를 악물었다. 그는 최민석이 대기하고 있는 약속 장소인 폐공장으로 향했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폐공장에 도착하자 최민석의 수하들이 그를 맞이했고 최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진우가 가져온 파일을 확인하려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품 안에서 파일을 꺼내 최민석에게 건넸고 최민석은 파일을 넘겨보며 승리의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진우에게 약속대로 동생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제 너는 쓸모가 없어졌으니 사라지라고 조소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고 최민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다고 차갑게 말했다. 최민석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공장 주변의 어둠 속에서 진우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사실 진우는 병원에서 나온 직후 서연을 배신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최민석을 함정에 빠뜨릴 이중 스파이 작전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서연에게 가져온 파일이 진짜 기밀 서류가 아니라 최민석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청탁 증거가 담긴 가짜 파일임을 알고 있었고 서연의 금괴는 이미 바꿔치기 해둔 진짜 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이 보았던 장면은 진우가 그녀를 속이기 위해 연출한 연극이었지만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최민석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격분하여 부하들에게 진우를 공격하라고 명령했고 순식간에 폐공장은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진우는 동생을 지키고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싸웠고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로 물러섬 없는 혈투를 벌였다. 그는 날아오는 강목을 피하며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를 가격하고 뒤이어 달려드는 적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귀신 같은 솜씨를 발휘했다. 경찰들이 진입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진우는 혼란을 틈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는 아직 서연 앞에 떳떳하게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그녀가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최민석 전무의 긴급 체포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하늘 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서연은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진짜 서류 파일 옆에 진우가 남긴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죄송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동생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서연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의심했던 순간들을 후회하며 당장 그를 찾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고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크게 느껴졌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를 다시 찾아내어 이 빚을 갚겠다고 결심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리움과 결의로 더욱 깊어졌다. 서울의 밤거리는 연말연시에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차 화려한 조명들이 술을 놓고 있었지만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갑고 황량했다. 윤서연은 통유리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며 손에 쥔 만년필을 부러질 듯 꽉 쥐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바로 1시간 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최민석 전무를 석방했고 이는 대한민국 법조계가 거대 자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부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강진우가 목숨을 걸고 넘긴 이중 장부와 비자금 파일들은 유능한 로펌의 변호사들에 의해 조작된 증거로 둔압해버렸고 결정적 증인인 진우가 행방불명 상태라는 점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꼴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진우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최민석은 유치장을 나오자마자 보란듯이 기자들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 연기를 펼쳤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자신을 탄압받는 경영인으로 포장하는 역겨운 쇼를 벌였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조카님의 귀여운 장난은 여기까지라며 이제 진짜 어른들의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섬뜩한 선전포고를 날렸고 그 목소리에는 광기에 가까운 사례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전율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당신의 끝이 머지않았다고 응수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떨리는 손끝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고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곁에 없는 강진우의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한 구멍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가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든든한 보호막이 사라지자 사방에서 불어오는 위협의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사 복도를 걸어 나오며 서연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기류를 감지했는데 그것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덤불 속에 숨죽이고 있을 때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와 비슷했다. 그녀는 경호팀장에게 평소보다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경호원들의 당황한 표정뿐이었다. 주차장의 조명은 절반 이상이 꺼져 있어 어둠침침했고 눅눅한 공기 속에는 희미한 휘발유 냄새가 섞여 있어 불길함을 더했다.
서연이 채 오르려는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타이어가 터져 나갔고 동시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굉음을 울리며 나타나 서연의 차를 포위했다. 차에서 내린 괴한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절도와 훈련된 동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연의 경호원들이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수적인 열세와 기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주차장 바닥은 순식간에 피와 신음소리로 얼룩졌다. 서연은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통신 신호마저 차단기 제머에 의해 먹통이 되어 있어 외부와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괴한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다가와 잭나이프의 손잡이 끝으로 차 유리를 사정없이 내려쳤고 강화 유리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기 시작하자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좌석으로 물러났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친 손길이 안으로 들이닥쳐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성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 밖으로 끌려나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멀리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그것은 그녀를 구하러 오는 구원의 소리가 아니었다. 괴한들은 서연을 승합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구겨놓고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뒤 머리에 검은 두건을 씌워 시야를 차단했다. 차는 거칠게 출발하여 도심을 벗어나 외곽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덜컹거리는 차체에 몸을 부딪히며 공포와 멀미로 인한 구역질을 참아내야 했다. 그녀는 이 납치극의 배우가 최민석임을 확신했고 그가 자신을 단순히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여 경영권 승계의 걸림돌을 치우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차가운 공포가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지만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억울함보다도 강진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려 두건을 적셨다. 한참을 달린 차가 멈춰선 곳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된 폐쇄된 물류 창고였는데 곳곳에 녹슨 철골들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두건이 벗겨지자 서연은 눈부신 조명 때문에 잠시 눈을 찌푸렸고 시야가 확보되자 의자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과 그 앞에 서 있는 최민석의 비열한 웃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최민석은 마치 사냥에 성공한 사냥꾼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연을 내려다보며 회장님 자리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곳에 계시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손에 든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서연에게 주식 양도 각서에 지장을 찍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지만 거부한다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서연은 공포에 떨면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고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회사를 넘길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며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최민석은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서연의 고개가 꺾이며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이성을 잃고 폭언을 퍼부으며 서연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려 했지만 그 순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최민석과 부하들이 놀라 입구 쪽을 바라보는 사이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과도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낡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걸어오는 남자의 손에는 피 묻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시퍼런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강진우였다. 그는 서연이 납치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죽기 살기로 추격해왔으며
오는 길에 마주친 경계병들을 모조리 처리하고 이곳에 당도한 것이었다. 진우의 등장에 최민석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놈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냐며 부하들에게 당장 저놈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수십 명의 용역 깡패들이 무기를 들고 진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으며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는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끌려온 남편 대행이 아니었으며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한 마리 야수였다. 진우는 달려드는 첫 번째 적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은 뒤 그대로 돌려차기로 턱을 가격하여 날려버렸다.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인해 더욱 빠르고 강력해져 있었으며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진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의 산이 쌓여갔다. 서연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진우의 모습이 너무나 처절하고도 아름다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서연이 있는 쪽으로는 단 한 명의 적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하며 싸우고 있었다. 진우는 수정 열쇠에도 불구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적들을 분산시키고 컨테이너 위를 뛰어다니며 공중에서 공격을 퍼붓는 등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전투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땀과 피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눈빛으로 서연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그에게 응답했다. 하지만 최민석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비열한 수를 쓰기로 작정하고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들어 서연의 머리를 겨누었다. 총성을 들은 진우는 움직임을 멈추고 얼어붙었고 창고 안의 모든 싸움이 일순간 정지되었다. 최민석은 광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서연의 머리에 구멍을 내주겠다고 위협했고 그의 손가락은 방가쇠에 걸려 있었다. 진우는 이를 악물고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최민석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무방비 상태인 진우를 구타하기 시작했고 진우는 반항하지 않고 그 모든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서연은 그만하라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지만 최민석은 그 광경을 즐기며 더욱 잔인하게 진우를 짓밟으라고 명령했다. 바닥에 쓰러진 진우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연과 눈을 맞추며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의 손은 몰래 품 안에 숨겨둔 연막탄을 더듬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이 방심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판세를 뒤집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매질이 계속되어 진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최민석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진우의 머리채를 잡고 조롱하기 위해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연막탄에 핀을 뽑았고 순식간에 창고 안은 짙은 회색 연기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총성이 울렸지만 빗나갔고 진우는 연기 속으로 사라지며 사냥꾼에서 다시금 보이지 않는 유령으로 변모했다. 서연은 연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밧줄을 끊는 것을 느꼈고 익숙한 채취와 함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잡는 것을 느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뿌연 연막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우며 시야를 차단하자 사방에서 당황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고 그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강진우는 윤서연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쥐고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피와 땀으로 미끈거렸지만 서연에게 전해지는 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도
그 손길 하나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진우는 마치 자신의 안방을 드나드는 것처럼 장애물들을 능숙하게 피해 다니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는데, 이는 그가 창고에 들어올 때 이미 모든 구조와 지형 지물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스캔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귓가를 스치는 총성들이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지만 진우의 호흡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발소리만 따라오라고 속삭였다. 서연은 지독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 오직 진우의 넓은 등만이 자신을 삶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정표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민석은 연기 속으로 사라진 두 사람을 찾기 위해 발광하며 부하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지시했고, 굉음과 함께 쏟아지는 탄환들은 창고의 벽과 기둥을 깎아내리며 불꽃을 튀겼다. 진우는 서연을 두꺼운 철제 기둥 뒤로 밀어넣어 몸을 숨기게 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고는 다시 연기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정면 승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장기인 게릴라 전술을 활용해 적들을 하나씩 각계 격파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사신과도 같았다. 연기 속에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들의 비명이 하나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최민석의 부하들은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그들의 전열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기둥 뒤에 숨어 그 소름 끼치는 소리들을 들으며 진우가 홀로 감당하고 있을 고통과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을 졸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진우는 어둠을 틈타 적의 배후로 돌아가 목을 가격하여 기절시키고, 그가 들고 있던 무기를 빼앗아 다음 적을 향해 던지는 등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영의 동작으로 적들의 수를 줄여나갔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찢어진 상처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정신력 하나로 육체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익혔던 살인 기술들을 본능적으로 끄집어내어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적들은 어디서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감에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해댔고, 그들끼리 부딪혀 넘어지는 등 자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진우는 그 혼란을 틈타 창고에 메인 전원 차단기를 찾아내어 내렸고, 순식간에 창고 안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해버렸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한 최민석이 라이터를 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이 진우는 어둠 속에서 야수처럼 움직이며 마지막 남은 정의 경호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소리 없이 다가가 상대의 무릎 뒤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린 뒤 턱을 가격하여 의식을 끊어놓았고, 또 다른 적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는 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효연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타격음만으로 진우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더 이상 가만히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바닥을 더듬어 묵직한 공구 하나를 손에 쥐었고, 진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비상용 스프링클러 밸브가 희미하게 들어왔고, 그녀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기어가 온 힘을 다해 밸브를 돌렸다. 녹슨 밸브가 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자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창고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자욱했던 연기를 가라앉히는 동시에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적들의 움직임을 둔화시켰고, 무엇보다 최민석 일당의 시야를 방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우는 서연의 기지에 감탄하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물줄기 사이로 드러난 최민석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최민석은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어 허공에 대고 권총을 난사하고 있었지만 총알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
딸깍거리는 공이치기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최민석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살기는 최민석의 목을 조여왔다. 최민석은 눈앞에 나타난 진우를 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비참하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피 묻은 손을 들어 올렸고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지만 진우의 주먹은 멈추지 않고 그의 얼굴 옆 바닥을 강타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시멘트 바닥에 금이 갔고 최민석은 공포에 질려 기절해버리고 말았는데 진우는 더 이상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다. 진우는 최민석의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동안 녹음된 대화 내용과 위치 정보를 경찰 서버로 전송했고 이것으로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벽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며 조명을 비추었고 눈부신 빛 속에서 서연이 진우를 향해 달려왔다. 서연은 피투성이가 된 진우를 끌어안으며 오열했고 진우는 쉰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으며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정리해 주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고 서연은 그 눈빛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헌신을 느꼈다. 경찰들이 최민석과 그의 부하들을 체포하여 끌고 가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진우는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고 서연 역시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했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붉은 경광등이 밤거리를 비추며 멀어져 가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대한 파도였음을 깨달았고 그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방파제가 바로 강진우였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비서에게 당장 최고의 의료진을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치며 차에 올라탔고 구급차를 뒤쫓아 병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어느새 첫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하얗게 흩날리는 눈발은 피로 얼룩진 밤을 덮어주려는 듯 고요하게 세상에 내려앉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진우와 함께 맞이할 내일을 꿈꿨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수술실 앞을 지키며 초조하게 기다렸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의사가 나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진우를 바라보며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에게 닿지 못하는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그가 깨어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리라 다짐했고 이제는 계약이나 거래가 아닌 진짜 부부로서 그와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우가 이 싸움을 끝으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녀의 깨끗한 세상에 자신 같은 얼룩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서연이 회사 일을 수습하고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침대와 깔끔하게 정리된 시트뿐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버렸고 탁자 위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결혼 반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반지를 집어들고 멍하니 서 있다가 미친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간호사들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가 언제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 로비로 뛰쳐나와 쏟아지는 눈 속에서 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강진우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스스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한 것이었다. 하늘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공간이었지만 윤서연에게는 그저 화려한 감옥에 불과했다. 그녀는 통유리 너머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무심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토록 갈망했던 회장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최민석 전무가 구속되고 경영권 분쟁이 그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녀의 삶은 흑백 영화처럼 색채를 잃어버린 채 건조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와 함께 강진우가 남기고 간 이혼 신고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서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종이를 어루만지며 그가 남긴 마지막 온기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던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들어와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주간 일정표를 보고하려 했지만 서연의 차가운 침묵에 눌려 입을 떼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강진우의 행방에 대해 물었고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직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기업이 사람 하나를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부하 직원에 대한 질책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에 가까웠다. 진우는 작정하고 숨어버린 듯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서연은 그가 자신의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며 말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떠난 이유가 자신의 흠집 없는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희생정신이 더욱 원망스럽고 가슴 아팠다. 그때 집무실의 문이 벌컥 열리며 서연의 개인 정보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고 예의를 갖출 새도 없이 긴급한 정보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정보원은 강진우가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그가 향하는 곳은 남미의 오지로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편도 티켓을 예매했다고 보고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충격을 받았고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재킷을 챙겨 들었다. 비서실장이 중요한 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다급하게 만류했지만 서연은 그를 매섭게 노려보며 내 인생에서 그 사람보다 중요한 안건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녀는 회장이라는 직함도 체면도 모두 내팽개친 채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했고 그녀의 뒤로 직원들의 놀란 시선들이 쏟아졌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공항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했는데 계기판의 속도계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흐릿한 잔상으로 남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1년 동안 진우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강렬한 눈빛부터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던 모습,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다정한 순간들이 가슴을 찔러왔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며 제발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기를, 그리고 신이 자신에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서연은 차를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출국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굽 높은 구두가 불편해지자 아예 벗어던지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디뎠다.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공항 로비에서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진우의 이름을 외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고,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헝클어진 옷매무새는 재벌 총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연의 살기 어린 눈빛과 절박한 외침에 압도되어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며 달렸다. 저 멀리 출국 심사대 앞에는 익숙한 뒷모습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목이 메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로 달려갔다. 진우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환청을 들은 것처럼 멈칫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달려오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윤서연이라면 지금쯤 회장실에 앉아 냉철하게 업무를 보고 있어야 했기에 눈앞에 있는 여자가 서연이라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서연은 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당황하여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고 차가운 목소리로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니 돌아가시라고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떠나려 하냐고 소리쳤고, 그 울음 섞인 외침은 공항 로비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진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이제 임무를 다했고 당신의 빛나는 인생에 더 이상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빚더미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뿐이라며 서연과 같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자조 섞인 말을 뱉어냈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를 놓아주려는 것이었고, 그녀가 자신을 잊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서연은 진우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며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절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과 명예를 다 버려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했고, 그것은 자존심 강한 재벌 3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를 잃기 싫은 한 여자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이혼 신고서를 꺼내 진우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보냈고, 종이 조각들은 마치 눈꽃처럼 두 사람 사이로 흩날려 떨어졌다.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는 당신의 고용주가 아니라 아내로서 명령하는 것이니 당장 그 짐 가방을 내려놓고 나를 안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그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진심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천천히 팔을 벌려 서연을 품에 안았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진우의 품에 안긴 서연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진우는 그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재회를 지켜보며 박수를 보내거나 환호성을 질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심장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서연의 귀에 대고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물 젖은 얼굴로 그에게 키스하며 그 맹세를 봉인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된 거짓된 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으며 두 사람이 서로의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오랫동안 놓지 않았고 그들의 모습은
공항의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하늘그룹의 창립기념일 파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 회장은 연단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축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강진우가 든든하게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빚쟁이나 경호원이 아니라 하늘그룹의 보안총괄 이사이자 서연의 남편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한때 그들의 결혼을 두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두 사람을 완벽한 파트너이자 경영 동반자로 인정하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연설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서연 역시 연설 도중 틈틈이 진우와 눈을 맞추며 신뢰와 사랑을 주고받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테라스로 빠져나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서연은 진우의 팔짱을 끼며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라며 당신이 나를 진흙탕 속에서 건져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함께 걸어갈 미래를 그렸다. 그들의 앞날에 또 다른 시련과 폭풍우가 몰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조차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진우는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며 밤이 차니 들어가자고 말했고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더 이 순간을 즐기고 싶다고 했다. 진우는 말없이 서연을 뒤에서 안아주며 그녀의 천을 느꼈고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재벌 3세와 빚쟁이라는 극단적인 신분 차이로 시작된 억지 결혼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의 짝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고 그 위로 밝은 달빛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